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모스크바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 보였고요. 모스크바 곳곳에서 폭음이 청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6월 18일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은 대규모 드론 공습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전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국경 지역이나 후방 군사기지를 겨냥했던 기존 작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경제 중심지인 모스크바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전쟁의 양상이 또 한 번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받은 시설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곳은 모스크바 남동부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크렘린궁과 불과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러시아 수도권 에너지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유 공장은 연간 12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스크바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 상당량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 직후 현장에서는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고 검은 연기가 수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번 공습의 여파는 정유 시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주요 교통망 역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헤르메티에보 공항을 비롯해 도모데도브 공항과 주콥스키 공항 등 수도권 주요 공항들의 비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러시아 최대 도시의 항공운송 체계가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들과 환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발이 묶이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대됐습니다. 민간 지역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 대형 쇼핑센터인 사도보드는 드론 잔해가 떨어지면서 일부 시설이 파손됐고 인근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고층 아파트에서는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에게 전쟁이 더 이상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국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55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역시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가장 큰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최대 규모의 공습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막대한 방공 전력을 수도 방어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한 우크라이나도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드론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주요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고, 군수공장, 철도망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러시아 내부 경제에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본토 53개 지역과 크림반도, 돈바스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연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타트네프티는 6월 16일부터 전국 주요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휘발유를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경유는 최대 60리터까지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류 차량에 공급되는 경유는 1회 최대 300리터로 제한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연료 판매 제한이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시설이 반복적으로 공격받고 일부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료 생산과 물류 체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역시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러시아의 공격보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본토가 타격받는 장면들입니다. 그동안 전쟁의 피해를 주로 우크라이나가 감당했다면 이제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러시아 본토 상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 러시아의 군사시설뿐 아니라 외교적 행사와 국제적 주목도가 높은 일정까지 계산하며 공격 시점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공습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서부 카잔에서 열린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서방의 고립 전략에 실패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제사회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던 중요한 외교 무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수도 모스크바가 대규모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 시선은 정상회의가 아니라 모스크바 상공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 행사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해당 지역에 공격받았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가 해외 투자자와 우호국들을 상대로 경제적 건재함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평가받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러시아 내부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세계를 향해 안정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마다 반대의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공격 직전에 열린 G7 정상회의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G7 국가들은 회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서방 진영의 정치적 지원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확인한 셈입니다. 또한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방공망 지원과 군사원전 확대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자신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대규모 공격은 군사작전인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러시아가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드론 수백 대가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란 점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전략이 맞물려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의 군사 지원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지원 규모는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드론 15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여기에 방공미사일과 지상기반 레이더 시스템 350여 개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방공망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또 헝가리의 경우에는 EU에서 계속 반대 관점을 내던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서자 헝가리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첫 단계 개시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했고요. 그동안 제동을 걸었던 추가 대러 제재에도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더 많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이 공격을 그대로 넘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크렘린궁 관점에서 모스크바가 반복적으로 공격받는 장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 인근 핵심 인프라가 타격을 받고 공항 운영까지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러시아 역시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격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이 주요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시설이 추가로 공격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은 전력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수공장 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적으로는 철도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탄약과 장비 상당수는 철도를 통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철도 차량기지와 철도 교차점, 주요 물류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이동과 보급체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지원되는 무기와 탄약 역시 상당수가 철도망을 활용해 수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목표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니프로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량들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은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나눈 핵심 수로입니다. 만약 주요 교량이 파괴되거나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병력 이동과 군수품 수송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공격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스크바 공습 이후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보복 작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긴장 수위는 다시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수도 공격과 대규모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주 동안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